그날 아버지의 손은 거칠었다. 논두렁을 가로질러 오는 내내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나는 그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한 채 두 발로 황토먼지를 일으키며 따라 걸었다. 늦가을 볕이 기와 끝에 걸려 있었다. 처마 아래 매달린 감들이 주홍빛으로 쪼그라들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기다려온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기와집 대문은 크고 검었다. 문설주에 손을 얹은 낯선 여자가 아버지에게 흰 봉투를 건넸다. 봉투가 아버지의 손바닥 안으로 사라지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마당에 은행나무 잎 하나가 소리 없이 떨어졌다. 아버지가 돌아섰다. 나는 아버지라고 불렀다. 목소리가 황토길 위에 떨어졌다가 바람에 쓸려갔다. 다시 불렀다. 더 크게. 아버지의 등은 좁아지면서 멀어졌고 논두렁 끝에서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굽이 너머로 사라졌다. 대문이 닫혔다. 쇠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다. 나는 그 소리를 수십 년 뒤에도 기억한다. 쇠가 쇠를 물어잠그는 그 건조하고 단호한 소리를 12해가 흘렀다. 쇠빗장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그것은 이제 귀가 아닌 다른 곳에 새겨져 있었다. 손목 안쪽 어딘가 혹은 목덜미 아래 어딘가. 나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려 새벽마다 우물가로 나갔다. 두레박 줄이 손바닥에 감길 때마다 3줄의 거친 결이 살 속으로 파고들었다. 겨울이면 두레박 테두리에 얼음이 얇게 끼었고 나는 그것을 손가락 끝으로 눌러 깨뜨리며 하루를 시작했다. 얼음 조각이 검은 물 위로 흩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동안 마당 건너편 안채에는 아직 불이 켜지지 않았다. 그 어둠은 고요했으나 결코 평화롭지 않았다. 나는 그 차이를 오래전에 알았다. 최씨 마님은 밥상 위에 국그릇 위치가 한치라도 어긋나면 소리 없이 상보를 걷어내쳤다. 그릇이 마루에 부딪히는 소리는 짧고 날카로웠다. 나는 그 소리가 나기 전에 이미 무릎을 꿇고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었다. 몸이 소리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버릇이 되어 있었다. 마님의 눈은 나를 볼 때, 그릇을 볼 때와 같은 각도로 내려다보았다. 쓸만한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그 건조하고 수직적인 시선.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마루를 닦았다. 걸레가 지나간 자리에 물기가 남았다가 곧 사라졌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이 맞았다. 12해 동안 이 집에서 사라진 것들을 나는 굳이 헤아리지 않았다. 준혁 도련님이 돌아온 것은 목련이 지고 난 뒤였다. 꽃이 떨어진 자리에 진흙빛 얼룩만 남은 마당으로 검은 승용차가 들어섰고 운전기사가 트렁크를 여는 동안 그가 먼저 차에서 내렸다. 양복깃에 이국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나는 마루 끝에 서서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고개를 숙였다. 그가 나를 한번 훑어보았다. 시선이 지나간 자리에 아무 말도 없었다. 최씨 마님은 아들의 팔을 잡고 안채로 들어갔고 그 뒤로 문이 닫혔다. 보름 후 최씨 부부는 새벽 첫 기차로 집을 떠났다. 마님은 떠나기 전날 밤 내게 집안 살림의 순서를 다시 일러주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나는 그 말들을 받아 적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행랑채 방 안에서 등잔불을 껐다. 어둠이 내려앉아 창호지 너머로 마당의 감나무 그림자가 벽 위에 길게 드러누웠다. 바람이 없었다.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발소리가 들린 것은 자정이 지나서였다. 맨발이 아니었다. 슬리퍼 밑창이
마루청을 누르는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가까워졌다. 나는 이불 위에 앉은 채 무릎 위에 얹은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등에 등잔 꺼진 방의 어둠이 고였다.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추었다. 노크 소리가 3번 울렸다. 문은 안으로 열렸다. 나는 벽 쪽으로 몸을 붙였다. 손톱 끝이 벽지에 거친 결을 긁었다. 등잔도 없는 방 안에서 달빛만이 문지방을 넘어 들어왔고 그 빛의 가장자리에 준혁의 그림자가 길게 드러누웠다. 저항은 소음이 되었고 소음은 이 집의 두꺼운 흙벽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소리쳤다. 아무도 듣지 않았다. 나는 밀쳤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소음이 되었고 12해 동안 이 집의 공기를 마시며 길들여진 몸은 끝내 이 집의 법도 안에서 짓눌렸다. 그 일은 보름 동안 반복되었다. 밤마다 나는 부엌으로 내려갔다. 아궁이 앞에 쭈그려 앉아 무릎을 가슴께로 끌어당기고 제가 식어가는 아궁이의 입을 바라보았다. 쟤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불씨 하나 없이 하얗게 식어 있었다. 최 씨 부부가 돌아오는 날 아침, 나는 새벽 첫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쌀을 씻었다. 물이 차가웠다. 쌀뜨물이 손목을 타고 흘렀다. 구역질이 목구멍 어딘가에서 올라왔으나 나는 입술을 다물고 밥솥 뚜껑을 닫았다. 밥상 위에 국그릇이 놓였다. 수저가 가지런히 정렬되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 집의 아침은 여느 때와 같은 모양으로 차려졌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 집의 아침은 여느 때와 같은 모양으로 차려졌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다. 된장독 뚜껑을 열 때마다 코끝을 찌르는 발효의 냄새가 구역질로 번지는 것을 나는 매번 항아리 뒤쪽으로 몸을 돌려 삭혔다. 부엌 바닥에 차가운 장판이 무릎 아래로 스며들었고 나는 그 냉기를 붙들 듯 두 손을 바닥에 짚은 채 숨을 골랐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었다. 발각된 것은 빨랫대였다. 최 씨 마님이 직접 빨랫감을 확인하는 날이었다. 마님의 눈이 내 허리춤에서 멈추었다.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말 한마디 없이 다만 그 시선만으로 나를 부엌 안쪽으로 몰아넣었다. 마님은 안방문을 직접 닫았다. 빗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또렷하게 울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는 없었다. 부엌 창으로 들어온 오후 햇살이 찬장 모서리에 걸려 비스듬히 꺾였고 그 빛이 바닥에 닿을 즈음 안방문이 다시 열렸다. 마님이 나를 불렀다. 방 안에는 준혁 도련님이 창가에 서 있었다. 그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마님은 내 앞에 앉아 찻잔을 들었다. 찻잔은 이미 식어 있었다. 마님의 손가락이 잔 위에 얹혔다가 천천히 내려왔다. 팔대독자 씨앗이 저 뱃속에 있다. 마님은 나를 보지 않고 말했다. 혼잣말처럼 그러나 방안 공기 전체에 새기듯. 잠시 후 마님의 시선이 처음으로 내게 정면으로 꽂혔다. 그 눈 안에는 분노도 연민도 없었다. 오래된 장부를 들여다보는 사람의 눈이었다. 혼인은 시켜주마. 그러나 착각하지 마라. 네가 이 집 며느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씨바지다. 아들 하나 낳으면 그것으로 네 소임은 끝이야. 준혁은 끝내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유리창에 그의 윤곽이 희미하게 비쳤다가 구름이 지나가자 사라졌다. 혼례는 사흘 만에 끝났다. 최 씨 마님은 잔치를 열지 않았다. 가문의 수치를 동네방네 알릴 까닭이 없다는 말이었다. 사당에 절 한 번 올리고 준혁의 방에 이부자리 하나 들여놓는 것으로 내 혼인은 마무리되었다. 내가 19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나는 여전히
부엌에서 밥을 짓고 마당을 쓸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 밤이 되면 준혁이 방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것뿐이었다. 낮에 준혁은 나를 보지 않았다. 마님이 사랑채 마루에 앉아 계실 때 그는 내가 들고 온 차 쟁반에서 찻잔만 집어들었다. 내 손끝이 쟁반 가장자리에 닿아 있었고 그의 손이 그 위를 스쳐 지나갔다. 찻잔은 따뜻했으나 그 온기는 오직 도자기 안에만 갇혀 있었다. 그는 마님께 무언가를 속삭이며 웃었고 나는 빈 쟁반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나는 설거지를 마친 뒤 부엌 한쪽에 쭈그려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얹었다. 물기가 채 가시지 않은 손바닥이 무명 치마 위에서 천천히 식었다. 준혁이 방문을 두드린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다. 나는 일어나 문을 열었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섰고 등잔 심지가 바람에 한번 흔들렸다가 다시 고요해졌다. 그가 내 어깨를 잡아당기는 순간 나는 창호지 너머로 마당의 감나무 그림자가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여느 때처럼 새벽 첫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연기가 굴뚝을 타고 올라가 새벽 하늘로 흩어졌다. 마님이 마루로 나오셨을 때 나는 무릎을 꿇고 세숫대야를 받쳐 올렸다. 아직도 어기적거리는구나. 나는 대야를 흔들지 않았다. 그것이 내 혼인 생활의 전부였다. 낮에는 하인, 밤에는 그 무엇. 그 사이 어디에도 내가 설 자리는 없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내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을 때 나는 어느 저녁 준혁의 방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그가 사랑채에서 돌아오는 발소리가 마루를 건너 가까워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도 당신 아내입니다. 준혁의 발소리가 멈추었다. 마당에 감나무 잎이 한 장 떨어져 섬돌 위에 내려앉았다. 그는 나를 보지 않은 채 방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어머니 말씀 거스르지 마. 문이 닫혔다. 자물쇠를 잠그는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럴 필요조차 없었다. 나는 섬돌 위에 감나무 잎을 내려다보았다. 잎은 반쯤 말라 있었고 가장자리부터 갈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지 않았다. 그냥 두었다.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냥 두었다.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첫 번째는 봄이었다. 마당의 목련이 막 꽃잎을 펼치던 날, 나는 안채 화장실 타일 위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흰 타일에 번지는 것을 나는 한참 들여다보았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목련 꽃잎 하나가 바람에 떨어져 담장 아래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최 씨는 저녁 밥상에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한마디를 뱉었다. 역시 천안 피는 못 쓴다. 준혁은 국그릇을 들어 입에 댔다. 그것이 전부였다. 두 번째는 여름이 끝날 무렵이었다. 마른 채 식어가는 수건을 손에 쥐고 나는 방 한쪽 구석에 등을 기댔다. 최 씨는 이번에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쪽을 한번 흘겨보고 고개를 돌렸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또렷하게 방 안에 남았다. 세 번째는 늦가을이었다. 낙엽이 처마 끝에 걸렸다가 뚝 떨어지는 소리를 나는 혼자 들었다. 피 묻은 헝겊을 찬물에 담그며 나는 손가락 끝으로 물의 온도를 가늠했다. 몹시 차가웠다. 나는 그 차가움을 버리지 않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 안에 쥐었다. 이것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온도를, 이 고요를, 이 집이 내게 남긴 것들을 전부.
그 차가움을 손안에 쥔 채로 나는 계절을 넘겼다. 순이가 처음 이 집 문지방을 넘던 날, 마당 한쪽에 심어둔 동백나무에서 꽃 한 송이가 소리 없이 떨어졌다. 붉은 것이 통째로 떨어지는 방식으로 나는 앤 마루 끝에 서서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최 씨는 순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안채 쪽으로 걸어 들어오면서 단 한 번도 내 쪽을 돌아보지 않았다. 순이는 19이거나 20이었다. 분홍 저고리 고름이 바람에 조금 흔들렸고 최 씨의 손이 그 어깨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날 저녁 제사상을 혼자 차렸다. 포를 바르고 탕을 끓이고 매를 지었다. 부어가는 기름 냄새와 간장 냄새가 켜켜이 쌓여 있었고 나는 국자를 내려놓을 때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순이가 부엌문 앞에 나타난 것은 상을 들어 올리려던 순간이었다. 마님, 저 아까 봤어요. 저 여자가 탕 안에 뭔가를 넣는 걸.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연습된 사람의 목소리였다. 준혁이 대청에서 내려왔다. 나는 상을 내려놓지 않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이미 나를 향하지 않고 있었다. 어딘가 벽 쪽을 혹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보고 있었다. 당장 나가. 그 말이 떨어지는 동안 부엌 안의 기름 냄새는 조금도 흩어지지 않았다. 나는 상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도록. 상을 내려놓은 자리에 기름 냄새만 남았다. 발소리가 먼저 왔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돌배의 집신 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고 그 뒤를 따르는 최 씨의 비단 치마 끝이 섬돌 위에서 바스락거렸다. 나는 부엌 문설주의 등을 기댄 채 그 소리들을 하나씩 들었다. 준혁은 보이지 않았다.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끌어내. 최 씨의 목소리는 낮았다. 명령이 낮을수록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이 집에서 오래 배웠다. 돌배가 내 팔을 잡았을 때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저항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구경거리를 나는 허락하고 싶지 않았다. 맨발이 섬돌을 벗어나 흙을 밟는 순간 차가운 흙의 감촉이 발바닥 전체로 번졌다. 아직 이른 봄이었다. 땅은 아직 얼어 있었다. 대문이 열렸다. 등 뒤에서 밀리는 힘을 느끼기도 전에 나는 이미 문 밖에 서 있었다. 흙길 위에 무릎이 닿았다. 돌 하나가 무릎뼈를 눌렀다. 다시는 이 문 근처에도 얼씬 마라. 최 씨의 목소리는 문이 닫히는 소리에 잘려나갔다.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흙 위에 내 손바닥이 닿아 있었고 송금 사이로 마른 흙먼지가 끼어들었다. 봄볕은 등 위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따뜻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에 흙을 털지 않았다. 털어낼 이유가 없었다. 이 흙은 내가 기억해야 할 것들의 무게였다. 무릎에 흙을 털지 않았다. 털어낼 이유가 없었다. 이 흙은 내가 기억해야 할 것들의 무게였다. 돌배는 말이 없었다. 그는 내 팔뚝을 쥔 채 앞만 보고 걸었고 나는 맨발로 그의 걸음을 따랐다. 마른 자풀이 발바닥을 긁었다. 밤이슬이 내려앉기 시작한 들길에는 귀뚜라미 소리 하나 없었고 다만 우리 두 사람의 발소리만이 흙을 눌렀다. 그 소리가 어찌나 또렷하던지 나는 그것이 내 마지막 발소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무런 동요 없이 알아들었다. 폐가는 산자락 끝에 있었다. 썩은 문짝이 경첩 하나에 매달려 있었고 흙벽에서는 곰팡이와 오래된 나무의 냄새가 뒤섞여 흘러나왔다. 돌배는 나를 그 안에 밀어넣고 문을 걸었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댔다.
어둠 속에서 천장의 구멍으로 별 하나가 보였다. 작고 차가운 빛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이 다시 열렸다. 돌베가 들어섰다. 그는 나를 다시 팔뚝으로 이끌었고 이번에는 방향이 달랐다. 산등성이를 타고 오르는 길이었다. 풀잎이 발목을 쳤다. 바람이 아래쪽에서 올라왔다. 절벽이었다. 발끝 아래로 어둠이 깊었고 그 어둠에서는 아무 소리도 올라오지 않았다. 돌베의 손이 내 팔뚝을 쥔 채로 멈추었다. 한참이 지났다. 그의 손이 천천히 풀렸다. 나는 사람을 못 죽인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는 품 안에서 보따리 하나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천 사이로 단단한 것들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폐물이었다. 최 씨의 것이었다. 멀리 도망가시오. 나는 보따리를 두 손으로 받았다. 매듭이 손바닥을 눌렀다. 나는 그것을 가슴 앞에 안았다. 돌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내려갔고 그의 발소리는 금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바람이 절벽 아래에서 다시 올라왔다. 나는 발끝을 뒤로 물렸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나는 등을 돌렸다. 등을 돌린 그 순간부터 발밑의 흙은 달랐다. 폐가를 벗어난 오솔길은 이름도 없이 끊겼다가 이어졌고 나는 그 끊어진 자리마다 멈추지 않았다. 돌베가 쥐어준 보따리는 무거웠다. 최씨 댁, 안방, 깊숙이 잠들어 있던 것들, 금비녀 2개와 은가락지, 그리고 옥으로 만든 놀이개 하나. 나는 그것들을 품에 안은 채 이틀을 걸었다. 재래시장이 보이는 언덕배기에서 처음으로 발을 멈췄다. 생선 비린내와 참기름 냄새가 뒤섞인 골목 끝에 함석 지붕 아래 방 한 칸이 비어 있었다. 주인 할멈은 내 배를 한번 훑어보고는 더 묻지 않았다. 금비녀 하나를 내밀었더니 그것으로 충분했다. 방 안에는 창이 없었다. 낮에도 문을 열어두어야만 빛이 들어왔고 그 빛은 항상 비스듬했다. 나는 남은 폐물을 팔아 쌀과 미역을 샀고 가마솥 하나를 빌렸다. 솥 안에 물이 끓어오를 때 나는 혼자였다. 아이는 새벽에 왔다. 함석 지붕 위로 빗소리가 고르게 깔리던 시각이었다. 울음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나는 아이를 가슴에 눌러안고 처음으로 울지 않았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동안 나는 아이의 이마 위로 손바닥을 천천히 얹었다. 너는 반드시 사람답게 살게 해주마. 말은 빗소리에 묻혔다. 그러나 방 안의 공기는 그 말을 오래 붙들고 있었다. 빗소리에 묻힌 그 말은 씨앗이 되었다. 국밥 한 그릇의 값이 50원이던 시절부터 시작이었다.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였다. 뼈를 고는 냄새가 좁은 방 안까지 스며들어도 민주는 이불 속에서 코를 골며 잘 잤다. 그 고른 숨소리가 내가 국자를 놓지 않는 이유였다. 장마철에는 천막이 빗물을 머금어 쳐졌고 한겨울에는 국물 위에 기름기가 굳어 하얀 막을 만들었다. 나는 그것을 걷어내며 하루를 시작했다. 매일 예외 없이 민주는 자랐다. 교복 소매가 손목 위로 올라오면 나는 말없이 헌옷 가게를 찾았다. 그 아이는 한 번도 새 교복을 입은 적이 없었지만 한 번도 성적표를 숨긴 적도 없었다. 책상 위에 반드시 올려두는 것이 그 아이의 방식이었다. 합격증은 구겨진 봉투 안에 들어 있었다. 민준이 뛰어 들어오던 날 시장 골목의 늦가을 햇살은 비스듬히 기울어 좌판 위 배추 위에 얹혀 있었다. 나는 행주를 내려놓았다. 그 아이가 내 손을 두 손으로 감쌌을 때 손바닥 위로 전해지는 온기가 오래되고 낡은 무언가를 마침내 녹이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국밥솥에 닿지 않도록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것으로 첫 번째 약속은 지켜졌다. 그것으로 첫 번째 약속은 지켜졌다. 두 번째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준의 사무실은 서울 종로 어딘가 내가 한 번도 발을 들인 적 없는 층수에 있었다. 나는 그 주소를 수첩에 적어두고도 찾아간 일이 없었다. 아들이 제 발로 나를 찾아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을 내가 먼저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기다리는 자가 판을 쥔다. 나는 그것을 새벽 4시에 국밥솥 앞에서 배웠다. 민준이 달려온 것은 늦은 오후였다. 10월의 햇살이 이미 낮게 기울어 창호지 문 아래로 길고 가는 그림자 하나가 먼저 들어섰다. 아들의 구두 소리는 골목 어귀에서부터 들렸다. 평소와 달리 박자가 고르지 않았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손에 쥔 나물 줄기를 내려놓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 민주는 서류 봉투를 두 손으로 쥐고 있었다. 봉투의 모서리가 손가락 사이에서 미세하게 구겨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아들의 얼굴보다 그 구겨진 종이의 모서리를 먼저 보았다. 나는 나물 줄기 하나를 천천히 내려놓고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앉아라. 민준이 앉았다.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다. 종이가 나무 표면에 닿는 소리가 방 안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다. 아들은 말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입술을 다물었다가 다시 열었다. 준혁이 시한부라고 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고 했다. 민준이 유일한 혈육이며 호적의 이름을 올리고 제사를 받들면 100억이 넘는 유산이 아들의 것이 된다고 했다. 나는 탁자 위의 봉투를 바라보았다. 봉투는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에서 바람이 한 번 지나갔고 처마 끝에 매달린 마른 고추가 서로 부딪혀 났고 건조한 소리를 냈다. 그래서 내 목소리는 나물 냄새가 밴 방 안에 조용히 가라앉았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는 들었고 나는 봉투에서 시선을 거두어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가 원하는 게 뭔지는 아직 안 들었다. 민준이 돌아간 자리에는 봉투 하나만 남았다. 나는 그것을 식탁 위에 그대로 두고 주방으로 들어가 물을 올렸다. 주전자가 끓기 시작하자 가느다란 수증기가 창문 유리에 닿아 천천히 번졌다. 나는 그 번짐을 바라보며 찻잔을 꺼냈다. 사흘이 지났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것은 목요일 오후였다. 수십 년 전 절도 혐의. 피해자는 이준혁. 압수된 물건 목록에는 비취 놀이개 1점, 금비녀 2개, 산호 귀걸이 1쌍이 적혀 있었다. 나는 출석 요구서를 2번 읽었다.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거칠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이틀 후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낮고 평평했다. 법조윤리위원회에 진정서가 접수되었다고 했다. 의뢰인과의 이해 충돌, 사건 수임 과정의 부정, 근거 없는 주장들이 공문서 안에 반듯하게 정렬되어 있다고 했다. 나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창밖을 내다보았다. 맞은편 건물의 그림자가 골목 바닥을 반쯤 덮고 있었다. 그림자의 경계선은 선명했다. 알았다. 나는 그 두 글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돌배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펼치는데 망설임이 없었다. 수첩을 내려놓은 자리에 잠시 침묵이 고였다. 창밖에서는 저녁 바람이 처마 끝에 빨랫줄을 건드렸고 빈줄이 미세하게 흔들리다 멈췄다. 나는 장롱 깊숙이 접어두었던 보자기를 꺼냈다. 세 겹으로 싼 천을 한 겹씩 펼치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방 안에 번졌다.
돌배가 마지막으로 보내온 편지와 그가 손으로 또박또박 옮겨 적은 폐물 목록. 먹물이 바른 자리마다 세월이 얼마나 두껍게 쌓였는지 한눈에 보였다. 나는 그것들을 펼쳐 탁자 위에 나란히 놓고 손끝으로 종이 모서리를 가지런히 맞췄다. 민준이 들어온 것은 그 직후였다. 아이는 서류 묶음을 옆구리에 낀 채 탁자 앞에 서서 종이들을 내려다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돌배 어르신 댁이 충청도 쪽이라 하셨지요.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수첩을 그 앞에 밀어놓았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어 준혁의 비서실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3번 울리는 동안 나는 창밖의 빈 빨랫줄을 바라보았다. 이쪽은 정옥분입니다. 준혁 씨께 전해 주십시오. 이번 주 안으로 단둘이 만나고 싶다고.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나는 그 침묵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탁자 위 폐물 목록의 첫 줄을 손가락 끝으로 짚었다. 종이는 차갑고 얇았다. 그러나 그 위에 적힌 글자들은 수십 년을 버텨온 것들이었다. 병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다. 나는 문 앞에서 한 박자 멈추었다가 손잡이를 돌렸다. 소리 없이. 준혁은 침대 위에 반쯤 기댄 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링거 줄이 팔뚝에 꽂혀 있었고 그 위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보호자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방안을 짧게 채웠다가 사라졌다. 그는 나를 보았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볼살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다. 귀찮음과 오만함이 반씩 섞인 그 눈빛. 아들 잘 키웠으니 됐잖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창밖 나뭇가지가 바람에 한 번 흔들렸다가 멈추었다. 나는 핸드백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지금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준혁의 시선이 녹음기 위에 고정되었다. 링거 줄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핸드백을 들고 일어섰다. 의자를 제자리로 밀어 넣었다. 구두굽이 타일 바닥을 2번 짚었다. 다음엔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자 복도의 형광등이 여전히 희고 차가웠다. 나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민준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두꺼운 크라프트지가 유리 표면에 닿는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졌다. 나는 창가 쪽 의자에 앉아 바깥을 내다보았다. 저 아래 거리에는 점심을 마친 사람들이 느릿느릿 흩어지고 있었고 은행나무 한 그루가 바람도 없는데 잎을 하나 떨어뜨렸다. 공증 완료됐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짧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봉투를 바라보았다. 봉투 모서리가 반듯하게 정렬되어 있었다. 돌배 영감이 손가락 관절이 굽은 손으로 서명란을 눌렀을 그 종이. 70이 넘은 노인이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서 꺼내 올린 말들이 공증인의 도장 아래 박혀 있었다. 죽여서 절벽에 버려라. 그 6글자가 이제 법의 언어가 되었다. 민준이 노트북 화면을 내 쪽으로 돌렸다. 포털뉴스 첫 화면에 기사 제목이 올라와 있었다. 글자들이 굵고 검었다. 댓글창은 이미 수백 개를 넘기고 있었다. 나는 화면에서 눈을 거두어 다시 창밖을 보았다. 은행나무 아래 떨어진 잎이 바닥에 납작하게 붙어 있었다. 아무도 그것을 치우지 않았다. 엮고서 접수는 오늘 오후로 하거라.
내 목소리는 찻잔을 내려놓는 것만큼 조용했다. 사흘이 지났다. 창밖으로 은행나무 잎이 한 장씩 떨어지고 있었다. 바람도 없는데 잎은 떨어졌다.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것들은 언제나 그렇게 소리 없이 내려앉는다. 민준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오전 11시였다. 나는 수화기를 들지 않았다. 민준이 직접 찾아왔을 때도 나는 창가에 앉아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잔은 이미 식어 있었다. 온기가 사라진 도자기는 그저 단단한 흙덩이에 불과했다. 어머니, 움직였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다. 그는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봉투 모서리가 탁자면에 닿는 소리가 방 안에 짧게 울렸다. 준혁이 공증유언장에 손을 댔다는 것이었다. 상속인 목록에서 민준의 이름을 삭제하고 순이의 자녀들에게 전액을 이전하는 내용으로 변조를 시도했다는 것이었다. 공증인 사무소의 보조 직원을 매수하여 원본 파일에 접근한 흔적이 포착되었다고 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법원 보전 신청은 석 달 전에 이미 접수했습니다. 원본은 법원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변조 시도 일시와 접속 기록, 매수 금액이 기재된 이체 내역이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준혁은 함정을 피하려다 스스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다. 나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종이 끝이 손끝을 스칠 때마다 미세한 마찰음이 났다. 창밖에서 은행나무 잎이 또 한 장 떨어졌다. 수고했다. 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봉투를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법원 청사 앞 계단에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돌바닥의 결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각이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민준을 향해 돌아섰고 마이크 여러 개가 그의 입 앞에 숲처럼 모여들었다. 나는 계단 아래 가로수 그늘에 서 있었다.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좋았다. 민준의 목소리가 광장을 가로질러 왔다. 낮고 고른 목소리였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이었으므로 그 목소리는 흩어지지 않고 곱게 내려왔다. 저는 상속을 포기합니다. 어머니의 피눈물, 어린 세월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준혁 측 변호인이 서류를 떨어뜨렸다. 종이들이 계단 위에서 낫장으로 흩어졌다. 아무도 그것을 줍지 않았다. 민준이 법원 서기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법적 부자 관계 단절 서류였다. 서기의 손이 봉투를 받아드는 순간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수십 년을 닫아버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이 어둡고 고요했다. 7살의 내가 끌려가던 그 새벽의 흙길도 폐가의 썩은 나무 냄새도 절벽 아래 바람 소리도 더 이상 나를 향해 오지 않았다. 가로수 잎 하나가 발등 위에 내려앉았다. 나는 그것을 치우지 않았다. 가로수 잎이 발등 위에 그대로 얹혀 있었다. 나는 그것을 치우지 않은 채 걸었다. 잎은 2걸음쯤 가다 스스로 떨어졌다. 민준이 내 옆에서 보폭을 맞추었고 우리는 말없이 버스를 탔다. 창밖으로 도시가 흘렀다.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 만큼 고요했다. 기와집이 있던 자리에는 자풀이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다. 담장은 허물어진 자리에 이끼만 남았고 솟을 대문의 돌적이 하나가 흙 속에 반쯤 묻혀 녹슬어 있었다. 바람이 풀밭 위를 한번 쓸고 지나갔다. 풀들이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눕다가 다시 일어섰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집터를 오래 바라보았다. 7살의 내가 끌려 들어가던 그 대문의 높이를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그 문은 하늘에 닿을 것처럼 높았다. 지금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허물어진 돌 위로
가을 햇살이 납작하게 누웠다. 민준의 손이 내 손 위에 얹혔다. 그의 손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저 무게가 있었다. 나는 그 무게를 잠시 느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됐다. 우리는 등을 돌렸다. 발 아래 마른 풀이 바스러지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두 걸음 뒤에 완전히 사라졌다. 집터는 우리를 붙잡지 않았다. 바람도 더 이상 등 뒤에서 불어오지 않았다.